짱공유, 짱공글터, 무서운 글터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백도시 끓는 물 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스승과 제자. 작년 여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귀향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평소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고등학교 은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집에 놀러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왠지 사모님께 폐를 끼치기가 싫어서 밖에서 뵙자고 하니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시며 놀러오라는 것이었다. 하필 선생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기에 나는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다리가 편찮으시다기에 걱정이 되고 선생님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나는 서둘렀다. 어린 시절 가난과 불안이한 사회에 삐뚤어진 나머지 한 마리의 괴물이 되어 문제를 일으켰다. 싸움, 술, 담배, 도박 등 전형적인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미신 분이었다. 당시에 난 가난이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했다. 그게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말이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자퇴서를 쓰기 위해 학교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녀석,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하시며 식사나 하러 가자고 하셨다. 피죽도 얻어먹지 못한 나는 짜장면이라는 말에 일어나고 말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중국집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셨다. 바로 나를 사람 만드는 일이었다. 선생님의 말은 그 어떠한 체벌보다도 아프게 했다. 지금 너를 자퇴시키면 선생님은 평생 마음에 한으로 남을 것 같다. 사랑하는 제자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자퇴한다는데 선생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편히 자겠니? 내 제자만큼은 공부를 못해도 좋고 대학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다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도리는 하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후회가 없을 것 같구나. 경제적인 문제라면 내가 도와주마. 단지 졸업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학생의 본분을 다 해주면 안 되겠니?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해준 어른이 없었다. 그런 선생님의 애원으로 그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나의 손에는 연필이 쥐어져 있었고 눈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꼴통생활을 벗어나 점점 대학이란 목표가 다가왔다. 어차피 대학 갈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수능을 보았다. 그리고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꽤 괜찮다는 평을 받는 대학에 붙었다. 죽기 살기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고 했지만 등록금을 벌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안간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다. 집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거실에서 우리 부모님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런데 부모님이 울고 계시기에 예감이 좋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쓱 보시더니 그저 목례만을 하고 나가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엄마가 펑펑 울면서 말씀을 하셨다. 너희 선생님이 너 대학 등록금 내주셨어. 어머니가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놓은 외투를 다시 입지 않고 나갔다. 선생님은 이미 저기 멀리 보일 듯 말 듯 했다. 선생님을 크게 부르며 뛰었다. 지금이 아니면 마음속의 감사함을 모두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달리고 또 달렸다. 선생님은 뒤늦게서야 나를 발견하시고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계셨다. 도대체 나 같은 인간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시냐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하냐고 목 놓아 외쳤다. 선생님은 주먹을 쥐어 내 머리를 꽁 하고 때리셨다. 시끄러워 녀석아. 은혜는 나한테 갚지 말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아라. 받은 거의 몇 배는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 물론 앞으로의 인생은 쉽지 않을 게다. 그런데 사내 녀석이 너무 울어대는구나. 역시 넌 나쁜 일을 할 인물이 못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선생님은 내 어깨를 위로하듯 툭툭 치셨다. 위태로운 청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해라.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늘 술만 먹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에 부성애를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셨기에 그제서야 느꼈다. 선생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걸 말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그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느라 5년 만에 뵙는 것이다. 전화로 자주 연락은 드렸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못 본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래서 양손 가득히 선물을 사서 부랴부랴 대구로 향했다. 선생님 댁 벨을 누르니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 마음이 울컥한 것이 나는 당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선생님도 역시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었는지 그 5년이란 시간은 선생님을 그대로 관통한 듯 보였다. 흰머리가 수북했고 더욱 야유어지셨다. 하지만 워낙 깔끔하신 분인지라 여전히 멋있으셨다. 선생님 하면 늘 반듯한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 아니던가. 나는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을 부둥켜 안았다. 선생님, 잘 계셨어요?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활짝 웃으시며 안아주셨다. 눈물이 났다. 성공해서 꼭 고향에 돌아오겠다며 서울로 올라갔는데 성공은커녕 평범한 생활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죄송했다. 나는 선생님 다리는 괜찮으시냐며 건강은 어떠시냐며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물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괜찮다며 그동안 고생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셨다.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 선생님의 아드님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다. 이후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사모님도 따라가셨는데 그래서 혼자 계신 지 꽤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혼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집이 매우 깨끗했다. 가구며 책이며 신문, 리모컨 등 모든 게 반듯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먼지 한 톨이 없었다. 은퇴를 하시고도 여전히 반듯한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다. 선생님과 나는 중국 요리를 좋아했다. 그래서 예전 추억도 떠올릴 겸 근처의 중식당에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배달시켰다. 잠시 후 배달원이 왔고
선생님이 계산을 할까봐 나는 잽싸게 나가서 배달원에게 돈을 쥐어줬다. 혹여나 선생님이 나와서 계산할까봐 거스름도 받지 않고 빨리 돌려보냈다. 그렇게 음식을 들고 식탁으로 갔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왜 계산을 먼저 했냐면서 호통을 치셨지만 들리지 않았다. 음식을 덮은 랩을 조심스럽게 뜯으며 선생님을 보는데 나는 그저 웃음이 나왔다. 선생님께서도 빙긋이 마주 웃어주시며 젓가락을 드셨다.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짜장면이냐? 선생님은 예전부터 유독 짜장면을 좋아하셨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직접 먹으러 가지도 못하셨고 그렇다고 한 그릇을 어떻게 배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짠했다. 평소에 뭐든지 깔끔하시던 분이 입에 짜장면을 묻혀가며 정신없이 드셨다. 아마도 많이 시장하셨던 모양이다. 항상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었기에 난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진작에 찾아뵐걸. 이게 뭐라고. 음식을 드시면서도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던 모양이다. 다른 회사로 들어갈 생각은 없느냐? 대학원에 간다면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건강에는 별 탈이 없느냐? 기타 등등 말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응원한다고 하셨다. 선생님 본인만큼은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으시는데 전 단지 선생님 건강하시고 늘 지금처럼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선생님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죠. 내 말에 선생님은 빙긋 웃으시면서 마저 짜장면을 드셨다. 그렇게 한참을 살아온 이야기, 추억 속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나는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의 불편한 다리가 신경이 쓰여서 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선생님께서도 오랜만에 반가운 제자를 만나서 무척이나 아쉬워하시는 표정이셨다. 재현아, 조금 더 놀다 가지 않겠니? 아니지. 오늘 이어서 자고 가거라. 사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지만 차마 마음이 무거워서 갈 수가 없었다. 선생님, 그럼 저녁까지만 조금 더 있다 가겠습니다. 사실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양손 가득히 사온 선물들을 풀어보며 선생님은 좋아하셨다. 그런데 문득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많이 외로우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조금만 더 놀다가 가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안쓰럽게 들려왔다. 하긴 다리가 불편하시니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셨을 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었다. 예전에 다른 제자들이 왕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뜸한 것 같았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나에게만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가려가지 않으며 모두에게 사랑을 나눠주셨다. 나만큼 어려운,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도 도운 적이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티내지 않으셨다. 그런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을 통해 듣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완전히 모습을 멈췄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시간이 돼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때 누군가가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
나는 재빨리 현관문으로 가서 누구세요? 라고 말했다. 옆집인데요. 50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그런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어도 되는지 선생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다. 마치 공포에 질린 듯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다. 선생님, 옆집에서 찾아왔는데요. 문 열어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그리곤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유를 물으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조금 당황스러웠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그리고 무엇보다 현관문 밖의 아줌마가 혹여나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왔다. 나는 나지막하게 선생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혹시 옆집에 사는 분이 이상한 분이신가요? 선생님께선 고개를 끄덕이셨다.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영문을 몰랐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의 안색이 심하게 창백해졌다. 나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나의 팔목을 잡으며 괜찮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괜찮아 보이지가 않았다. 아니, 심각해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옆집 아줌마가 계속해서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일단은 선생님이 매우 놀라신 것 같아서 거실에 눕혔다. 그리고 옆집 아줌마라는 사람이 예의도 없이 문을 두드리기에 그걸 따지고 싶었다. 행여나 선생님께 해코지를 할까봐 말이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드리고 싶었다. 여전히 그 아줌마는 문을 열라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나도 따지고 싶은 마음에 문을 벌컥 열고 말았다. 그러자 문 밖에는 평범한 아줌마가 있었다. 위험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응? 성태네가 아니네? 그런데 댁은 누구시우? 고작 그런 걸 묻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다는 생각에 나는 짜증이 나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 저는 이 집 주인분의 제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그러자 아줌마는 미안한지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아니, 그게 이 집 가족들이 여행 간다고 해놓고 오랫동안 집을 비워놨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보니 문 앞에 배달 그릇도 있고 그래서 돌아온 줄 알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주머니의 그런 말에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선생님은 이 집에서 계속 계셨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아줌마 때문에 놀라서 우리 선생님이 누워 계신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재빨리 거실에 들어왔다. 그러나 좀 전까지 계시던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혹시 화장실에 가셨는가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줌마가 계속해서 나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한우 수 없이 내가 선생님을 모셔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화장실에 계시지 않았다. 안방이라도 가셨는가 싶어서 찾았지만
그곳에도 안 계셨다. 이상하네요? 선생님이 좀 전까지 계셨는데. 아줌마는 나를 무섭게 노려봤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내 몸은 경직이 됐다. 너 누구야? 아줌마는 부엌에서 칼을 잡아들며 뒤로 물러났다. 마치 내가 자신을 해칠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억울한 마음에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러나 의심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없었다. 너 도둑이야? 어떻게 여길 들어왔어? 그렇게 뒷걸음을 치며 오지 말라고 칼을 휘두르는데 정말 자칫하다가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사실대로 말했다. 그리고 신분까지 밝혔다. 서울에서 방송 외주 제작을 했던 예전에 선생님의 제자였다며 이전 회사의 명함과 신분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아주머니 그것들을 주워서 한참을 보더니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경계를 했다. 그래서 난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사실은 나 또한 그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워서 어서 경찰이 와 아줌마의 정체를 밝혀줬으면 했다. 그렇게 경찰에 연락을 하고 나서야 의심이 풀린 듯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다. 정말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짜증과 서러움의 감정이 폭발을 하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칼을 내려놓았다. 사실 6개월 전에 말이요. 이 집 아들 성태가 구입한 아파트에 중도금을 넣어야 한다면서 성태 엄마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보름 뒤에 갚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이 집 아저씨가 건강이 좋질 않아서 2박 3일 정도 뒤에 온다고 했는데 글쎄 6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는 거야. 아줌마는 사모님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일리가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를 가신 것일까? 나는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줌마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봐 총각, 그럴 리가 없어. 이 집 아저씨 치매에 걸려서 가족도 못 알아봐. 아주머니의 그 말에 나는 그 말이 정말이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연락이 뜸했긴 했지만 분명 새해 인사도 하고 답장도 받았었다. 이 아줌마야말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점심에 선생님과 식사를 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자장면을 시켜 먹었던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오후에 배달을 왔던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다. 참나, 제가 2사람이 있었는지 3사람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왜 자장면 한 그릇은 안 드셨어요? 경악을 하고 말았다.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런 나의 모습에 아주머니는 나를 더더욱 의심했다. 거봐, 이상하잖아. 총각 도대체 누구야?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둘러봤다. 온갖 먼지들이 집을 뒤덮고 있었다.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한 대 엉켜 있었고 숨을 들어내쉴 때마다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귀신에 홀린 것일까? 아니면 나의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일까?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니 나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영문일까?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선생님께서 앓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당장 일어나서 그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다. 단지 식당에서 쓰는 커다란 냉장고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도대체 선생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 그런데 그때 냉장고 안에서 뭔가의 내용물이 떨어진 소리가 났다.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곳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냉장고의 문을 열었다. 컴컴한 냉장고 안에는 선생님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형광등 빛이 허용된 만큼 냉장고, 아니 냉동고 안이 들여다 보였는데 손이 새까맣게 얼어 있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냉동고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인지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마음속은 의문과 분노가 교차가 되었고 이내 슬픔이란 감정이 모든 걸 지배했다. 냉동고 속 안의 선생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도 활짝 웃고 계셨다. 그 모습의 의미를 그땐 몰랐다. 내 비명소리에 달려온 아줌마가 그 광경을 보자 놀라서 쓰러졌다. 다행히 신고한 경찰이 왔고 나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용의자로 지목이 되어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회사와 병원을 다녔던 각종 기록 및 증거를 통해서 내가 선생님을 살해 후 시신을 냉장고에 숨겼다는 혐의는 벗었다. 다만 그날 내가 선생님과 식사를 하고 함께 담소를 나눴다는 건 믿지 않았다. 그 점 때문에 며칠 동안을 용의 선상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고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다. 교직에서 은퇴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환원했던 선생님. 밥을 굶는 학생들 없는 그런 세상.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원했던 선생님.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고작 집 한 채밖에 물려주지 못한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족인 사모님과 아들 성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불안함을 느낀 선생님은 당장 병원으로 향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심해졌는데 하필이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들은 뒤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있는 사상, 지식, 추억, 고민 등이 알 수 없는 어딘가로 사라져갔다. 결국 본인이 교사였던 사실조차 기억 못할 때쯤 가족들도 지쳐갔다. 사모님과 성태는 치매에 걸린 선생님을 앞에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만 것이다. 엄마, 그냥 저 인간 말이야. 사고사라 위장시켜. 죽여버리면 보험금 좀 받지 않을까? 성태의 말에
사모님은 혹시라도 누가 듣는다며 눈치를 줬다. 그러나 말거나 아들 성태는 치매 걸린 노인이 뭘 안다면서 폐륜적 언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순식간에 성태의 뺨에서 찰싹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생님께서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다. 아마도 그런 자식을 야단치는 선생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이다. 분명 제자들은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성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여태까지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며 대들기 시작했다. 씨발, 왜 때려?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때려? 고작 꼴랑 지밭에 물려주고 생색은 씨. 사모님도 아들 뒤에서 거들었다. 일생을 검소하게 살았어. 그런데 노년에 그 큰 돈을 얼굴도 모르는 애새끼들한테 줘? 거기에 자기는 치매까지 걸려놓고. 가족의 본 모습을 그제야 알게 된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하지만 죽기 전에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고 싶던 심정이라 손바닥으로 뺨을 또 내려쳤다. 하지만 성태는 맞아도 인간이 안 될 부류의 사람이었나 보다. 결국 녀석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저질렀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콧속까지 피냄새가 날 정도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다. 아들에게 맞은 부위가 비단 얼굴뿐이겠는가. 선생님의 마음은 4분 오열로 찢어지셨을 것이다. 결국 선생님은 스스로를 비관하여 근처에 있던 헝겊으로 목을 졸랐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진행된 일이었다. 그렇게 선생님은 눈을 감으셨다. 성태는 누가 봐도 살인범으로 몰릴 위기였다. 언론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살해한 폐륜아 라는 타이틀이 붙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냉동고에 일단 넣어두고 처리할 방법을 모색한 것이었다. 나중에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얼린 시체를 토막내서 서서히 처리할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의도하지 않게 미국에 있던 부인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사모님도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함께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옆집 아줌마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도망치듯 여행을 다녀온다며 아들네가 있는 미국으로 갔다. 선생님은 그 차디찬 냉동고 속에서 6개월이 넘도록 혼자 계셨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하니 꼭 선생님의 시체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자신들은 미국에 지내면서 얌전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사인은 헝겊으로 인한 질식사가 아닌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목을 메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냉동고 속에 있는 동안 추위에 떨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 차갑고 추운 상자 속에서 선생님은 뭐가 좋아서 웃고 계셨던 것일까? 그리고 또한 다리가 골절된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냉동고 속에 넣는 과정 중에 발이 삐져나온 상태에서 냉동고의 문을 세게 닫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나는 충격적인 현 상황에 구토 증상이 일어났다. 다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냉동고 속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선생님을 보면서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이 모두 현실로 일어나 버렸다. 사모님과 성태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것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도 나에게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경찰에게 내가 상주가 되겠다고 말을 한 뒤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을 했다. 선생님께서 근무를 했던 학교에도 전화를 해서 선생님의 부고를 알렸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선생님의 첫 저자부터 모교의 선후배들, 그리고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다른 학교의 졸업생들이 줄을 지었다. 그들을 일일이 맞이하면서 절대 선생님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다고 몇 번이고 반복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를 비롯한 100여 명의 제자들이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받고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생각에 담배를 한 대 태우러 나왔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정리했다. 첫째,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선생님이었을까? 둘째, 선생님과의 만남은 진짜였을까? 그리고 셋째, 선생님은 왜 그 옆집 아줌마가 왔을 때 두려워했을까? 그렇게 3가지 정도로 계율을 세울 수 있었다. 첫 번째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분명 선생님 댁으로 온 전화였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그러나 통화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증명을 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었다. 하지만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놀러 간 것이다. 두 번째는 선생님과의 만남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특히 아들 내외를 비롯해서 사모님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내가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께 들은 정보가 맞았다. 그렇다면 나는 선생님의 영혼과 만났던 것일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보고 싶어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놀다 가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만약 두 번째까지 나의 생각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 번째의 의문도 추측할 수가 있다. 선생님께서 아줌마의 등장을 왜 두려워했는지 알 것만 같다. 사모님이 옆집 아줌마에게 1000만원을 빌리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완전 범죄도 가능했을 것이다. 옆집 아줌마는 1000만원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문을 두드렸고 어느 날 내가 선생님의 집에 놀러 온 것이다. 나와 아줌마의 만남은 성태와 사모님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이유는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진실을 맞이할 때 거짓의 초라함이 밝혀지기 마련이었다. 선생님께선 아들 성태와 사모님의 완전 범죄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 가지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냉동고에서 발견된 선생님의 미소이다. 그건 아마도 마지막에 나와 지냈던 시간들을 회상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 속에 나는 다시 혼란 속에 빠지는 밤을 맞이해본다.